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건드라크의 그 장단기 관점이죠. 시장과 경제에 대한 장단기 관점에 대한 인터뷰 화편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질문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네, 인터뷰의 다음 질문은 경기 침체가 이러한 변화의 정점이 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저번 시간에 그 마지막 부분을 기억을 못하실까봐 지금 인터뷰 질문자가 이러한 변화의 정점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변화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입니다. 결국 경기 침체에 이번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인데, 특히 부의 불평등, 이게 핵심 화두거든요. 이게 핵심 화두인데, 이미 지속 가능성의 지점을 넘어서 다음 경기 침체가 닥치면 분노와 불안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기본소득 제도라든지, 그리고 사회보장 혜택과 복지 혜택을 불이행할 수도 있지만, 뭐 이것은 선택사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노령연금 같은 경우 65세로 지금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75세부터 받도록 이렇게 연금 수령 기준을 뭐 연장한다든지, 뭐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M&T 정책의 이제 시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부분에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드라크는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다음 경기 침체가 이전에 봤던 그런 경기 침체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그리고 우리 시스템 전체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촉매제가 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인구의 상당 부분에게 명백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부가 소수에게 지금 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독일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수준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당연히 인구의 많은 부분이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것이 격렬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대응은 화폐 인쇄가 될 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레이 달리오도 이미 다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이 의견이 굉장히 겹치는 구간이네요. 그리고 2008년대를 이제 회상을 하면서 벤 버냉키가 인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그가 헬리콥터 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완곡한 표현 또는 뭐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어떻게 됐었죠? 결국 진행을 했죠. 정말로 화폐 인쇄를 해서 디플레이션을 막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결국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스타트가 됐어요, 결국. 그리고 10년이 이제 넘었죠.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정책 이반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정치가들 입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후보자들이 이제 이 화폐 인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카말라 해리스 버전이 있고, 코리 부커의 버전이 있고, 앤드류 양에게 화폐 인쇄 정책은 대선 캠페인의 완전히 핵심 정책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워런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리고 민주당 그냥 전체의 대선 핵심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화폐 인쇄 정책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경기 침체는 그러면 언제쯤 예상하는가? 그래서 건드라크는 일단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괜찮을 것으로 본다. 지표들이 경기 침체를 강하게 가리키고 있지는 않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 지표는 1년 6개월 전보다는 훨씬 약해져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고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다. 실업률이 여전히 너무 낮아서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둔화의 지표죠.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하지만 경기 침체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실한 지표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몇 달 동안은 괜찮을 것으로 본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구체적으로 언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는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부정적인 징후를 먼저 볼 수 있을까? 만약에 경기 침체로 가게 된다면 경기 침체로 가기 전에 앞서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부정적인 징후가 과연 어디서 먼저 나타날 건가? 그것을 질문을 한 겁니다. 건드라크는 소비자 신뢰도가 가장 좋은 지표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다. 고용 감소와 함께 소비 심리가 떨어져서 소비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경기 침체라는 것은 매우 심리적이다. 그렇죠.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일단 CEO들의 투자 심리는 완전히 꺾였어요. CEO들은. 그리고 이게 소비자로 일단 넘어가게 되면 결국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 그때서야 경기 침체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죠. 질문자가 CEO들은 이미 상당히 비관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미 연준도 FOMC에서 이제 계속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드라크는 CEO들의 신뢰는 경기 침체기처럼 매우 낮다. 이미 경기 침체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미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이제 코멘트를 하죠. 그리고 CEO들의 신뢰가 보통 먼저 떨어진다. 이제 가장 선행하는 게 CEO들의 신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고용을 늦추고 투자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경기 침체를 예상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냥 구조적인 것만 봤을 때 2020년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약간 유예시키기 위한 몇 가지 지렛대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게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렛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드라크는 뭐 바보 같은 뭐 운으로든, 그러니까 운이 좋았든 또는 계획으로든 트럼프는 경기 침체를 유예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일단 지금 관세 문제, 미중 간의 그 관세 문제가 소매 판매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사람들의 구매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더불어서 제조업에 타격을 주고 있죠. 이렇게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트럼프가 25%의 관세가 있고 우리는 중국과 협상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결국 이 협상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트럼프의 그런 그 정치 행보를 보면은 일단 관세를 때렸죠. 관세를 때리고 나서 거기서 강경하게 쭉 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중국과 좋은 거래를 할 것이다 라고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기대감. 그래서 구매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행동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강경한 말을 일단 하고 그리고 2019년에 관세를 매긴 다음에 그 다음에는 관세를 다시 해제하는 것이다. 그가 정말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확실히 그런 것을 이용을 하고 있다. 자, 어쨌든 관세 문제가 2018년 중반부터 진행이 되고 2019년에 넘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가 관세가 계속 붙었습니다. 근데 지금 2019년에 관세를 매기면서 강경하게 나서고 있지만 계속 중국과 좋은 협상을 한다, 협상이 잘 될 것이다 라면서 시장에 계속 기대감을 불어주면서 시장을 끌고 왔어요. 사실상 트럼프의 입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도 보면은 결국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올해 초에 있었던 하락, 그리고 중간에 반등, 그리고 또 봄쯤에 5월 달쯤에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반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또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또 다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거기 내용을 보면 다 어떤 문제입니까? 경제지표 이런 문제는 그냥 서브입니다. 서브. 미중 간의 무역에 대한 이슈로 시장이 하락하고 상승하고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주요 메인 재료가 이겁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게. 그리고 트럼프도 지금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건드라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가 3월이나 4월에 관세를 해제해서 지연된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면 올 여름, 그거는 이제 지금 8월부터 반등이 이어져 왔던 그런 지금의 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여름 본 경제 부드러움은 부분적으로 관세 문제에 바탕이 둔 것은 아닐까? 결국 관세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모든 것은 경제에 다시 부드러움을 적용시키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관세입니다. 관세. 트럼프가 이 관세 문제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좀 더 유예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근데 이거죠. 무조건 관세를 해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입니다. 그냥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갑자기 관세를 해제한다?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의 그 미중 무역 협상 1단계를 어쨌든 내용은 없지만 1단계는 뭐 현실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지만 이것을 미끼로 해서 지금 9월 달에 추가로 진행된 관세를 해제해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12월입니다. 12월에 굉장히 중요한 물품들에 대한 추가 관세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까지 해제해주면 시장은 낙관론이 조금 더 많이 우세해질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정치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전략을 짤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든지 그리고 탄핵 이슈라든지 정치적으로 지금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면 미중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경기 침체가 대선 전에 오게 되면은 사실상 재선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돼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왜냐면 이번에 들어오는 그 경기 침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민주당이 내거는 정책에 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이 지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무조건 경기 침체를 막으면 됩니다. 경기 침체를 일단 막으면 트럼프의 재선이 거의 뭐 확실해진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다음 질문. 그렇다면 그런 관세 문제에 대한 그 해제, 그런 것들이 경제에 충분한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건드락은 이제 추가로 다른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정부는 그 밖에도 감세안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지금 감세안에 대해서 좀 더 추가 감세안을 지금 논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소비자 지출을 거의 1대1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감세안을 통해서. 그것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고, 그는 2018년 중반에 경제를 약화시킴으로써 연준의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 정책으로부터 양적 완화 및 금리 인하까지 완전히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유턴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2018년 중반에 미중 무역 전쟁, 이것을 선포를 했죠. 그래서 결국 하반기로 가면서 점점 나빠졌습니다. 경제 상황이. 그러면서 연준의 정책을, 매파의 그 정책을 비둘기파로 돌려 세우는 데 성공을 했어요. 미중 무역 전쟁을 선포를 한 덕분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감세안은 2017년 후반부터 시행을 했지만 그것은 일단 약발은 다 빠졌습니다. 약발은 다 됐고, 그 밖에 추가 감세안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추가 감세안의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 그리고 기업들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이 부류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본다면 어쨌든 돈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거죠. 그래야 경기 침체를 최대한 늦출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 계획의 철회는 경기 침체를 지연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첫 번째로
재선을 하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유예시키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이 결국 연준의 정책입니다. 연준의 정책을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돌려 세운 거.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이것을 이끌어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2019년에 관세 문제로 계속 강경하게 나가다가 이제 좋은 합의를 이끌어낸다라고 계속 시장에 기대감을 주고, 여기서 이제 작년에 진행했던 관세를 해제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올해 진행된 관세와 그리고 앞으로 추가 부과하게 될 관세를 만약에 해제해준다면 경기 침체를 좀 더 유예시키는 게 가능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추가 감세안 이것을 추가로 발표를 하게 된다. 그러면 1년 정도는 유예시키는 게 가능하다라는 이제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 관세 철회 그리고 감세 정책, 금리 인하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다면 경기 침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셋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내년 선거 전에 침체로 빠질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세 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특히 여기 핵심이 되는 건 관세 철회. 12월 달에 진행될 관세도 반드시 철회가 돼야 됩니다. 이 조건이 성립이 되려면. 그렇다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인가? 그를 재선에 실패시키는 유일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의 후보들이 아니라 경기 침체다. 그를 재선에 실패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제 경기 침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국엔.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떠한가? 건드라크는 만약 트럼프가 탄핵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중 어느 누구도 기회는 없을 것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피트 부티지지인데 그래도 너무 어리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나는 그의 정체성은 특정 지역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피트 부티지지가 동성애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봤어요. 그녀는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 그녀는 아마도 민주당 경선에서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한 의료보험은 총선에서 패배하는 정책이다. 그녀는 개인 보험에 가입한 1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낮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결국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보험을 적용을 하는 게 결국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정책은 총선에서 패배하는 정책이다 라고 했고, 결국 이긴다 할지라도 대선에서 이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경기 침체가 와야 됩니다. 대선 전에. 그러면 워렌의 정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에 시달릴 거고, 뻔하죠. 당연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뺏어서 나눠줘야 되는 그런 정책이 우세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그녀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중산층에게 세금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대답이 그렇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우리는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올릴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몇 년 동안 당신은 공제와 보험료 없이 얻는 저축이 세금을 압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중상층 니네들한테 세금을 올릴 거긴 하지만 니네가 낼 세금보다 저축으로 얻는 게 훨씬 많을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희들한테는 유리할 거야. 여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죠? 엄청나게 돈을 인쇄해서 풀어줄 거다라는 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한다. 그것은 그녀의 진위를 의심하게 한다. 근데 지금 최근 민주당 경선을 보면은 워렌도 그렇고 그 외 다른 후보자들도 그렇고 부유세에 대해서 이미 입 밖으로 꺼냈어요, 결국.
부유세를 걷어서 뭐 그것으로 좀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산층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화폐 인쇄를 통해서 뿌리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볼게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상당한 추종자들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건드라크는 미국의 정치적 순환에서 그것은 쓰레기 시장, 쓰레기 회사, 쓰레기 부자들, 그리고 부의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쓰레기 자본주의 아이디어에 지금 널리 퍼져 있다. 그 추세는 이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그런 불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추세를 이제 만들고 있다. 그래서 결국 추종자가 많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부의 몰수나 조건 없는 화폐 인쇄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기 침체가 닥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갈 거대한 사안들이다. 기존의 경기 침체에서는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런 건 없었는데 이번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이러한 사안들이 모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현대통화 이론이 새로운 제도의 일부가 될 것인가? 이게 현대통화 이론이 영어로 약자로 MMT죠. 어쩌면 그렇다. 나는 MMT가 사람들에게 돈을 줌으로써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MMT가 새로운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일부. 그러니까 과도기죠, 과도기. MMT는 결국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MMT 정책은요, 나중에 우리가 완전히 4차 산업시대로 넘어간 이후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기본소득 제도와 틀립니다. 이거랑 틀려요. 개념 자체가. 4차 산업시대가 완전히 정착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당연히 기본소득 제도가 당연히 와야 됩니다. 당연히.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당연히 와야 돼요. 시스템적으로 이걸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꾸준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고 경제가 지탱이 됩니다.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속 발전 가능한 그런 경제 시스템의 핵심 사안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 제도라는 건. 근데 지금 MNT는 어떤 거죠? 신용화폐 마지막 주기에서 조금이라도 이러한 사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분노와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데 거기 그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그 상황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MNT라는 건. 그래서 결국 MNT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행하게 되겠죠. 여기에는 뭐 달러 리셋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주요 국가들의 합의를 통해서 IMF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의 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투자자 시절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건드라크는 없다. 이 상황은 1945년 이후 발전하기 시작했다. 즉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이제 문제죠.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과 잘 어울렸다. 그래서 나는 그 정책이 시작이 될 때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8%의 금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는데 연준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채권을 사들일 것이라는 것은 당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건 정상이다. 그리고 공짜 돈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스스로 속아 넘어간 것은 사회 제도에는 어떤 식으로든 진정한 안정감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사회제도 안에는 사회제도 안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이 안정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제 사회제도는 안전하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제도라고 한다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간 자본주의로 인해서 엄청난 발전을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형태의 자본주의 사회제도 안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제도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문자가 과연 우리는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건드라크는 단호히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정상적인 상태로 절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고 아예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는 있어도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지금 구조상. 그것을 이제 건드라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건드라크도 이야기를 하죠. 완전히 새로운 정상적인 장기 정책을 갖게 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정상적인 장기 정책. 즉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새 판을 짜야 되는 거예요, 결국. 새 판을 짜서 장기적으로 이제 새로운 정상적인 것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통화 정책도 그러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근데 핵심은 뭐냐?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야 한다. 통화 정책이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야만 한다. 1970년에는 신용카드가 없었다. 1970년에는 자동차 대출도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물건을 샀다. 우리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특히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2000년 이전.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딱 잘라서 이 과거, 이때 우리 대부분 다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돈 모아서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또는 소 팔고 논 팔아서 다 대학 보내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채를 짊어지면서 소비를 하는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게 정상이긴 합니다, 원래.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대부분 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채를 막 늘리는 그런 형태의 소비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신용이라는 이 시스템, 신용이라는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버렸죠, 지금은. 미래의 불을 끌어다 땡겨 쓰는 그런 형태의 소비 패턴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더 가파르게 성장은 했지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불안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가? 2018년 명목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죠. 2018년 명목 GDP의 달러 성장률은 국가 부채의 달러 증가율보다 낮았다. 사실상 성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유럽,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명목 GDP로 보면은 성장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장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과적으로 대선, 이건 제가 잠깐 간단하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때가 대선이죠. 2020년 11월 이때가 미국 대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화두는 이전에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아니면 끝나고 경기 침체가 오느냐 이겁니다. 일단 경기 침체가 대선 전에 오게 되면 사실상 트럼프의 재선은 물 건너갑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제 앞에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왜 재선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경기 침체가 오면. 그리고 그러면 결국 트럼프에게 남은 과제는 경기 침체를 유예를 시키는 겁니다. 일단 구조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근데 이것을 유예를 시키는 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 키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키는 미중 간의 관세 문제. 그리고 추가적인 감세 정책.
요겁니다. 이 두 개. 그리고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일단 지금 1단계 무역 협상이 잘 끝난다면 9월 달에 추가된 그 관세는 일단 해제를 해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12월 관세입니다. 12월 관세. 뭐 애플에 대한 관세도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12월 14일인가 15일부터 주요 물품에 이제 관세를 매긴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는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를 대선 이후로 넘기려면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관세도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최소 조건이에요. 최소 조건. 경기 침체를 유예시키기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12월 관세까지 유예시키는 거. 그리고 2단계 미중 협상. 2단계 미중 협상이 아마 내년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내년. 그리고 1단계와 다르게 2단계는 이제 실질적인 거. 실질적인 내용들을 이제 주고받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협상 단계로 이제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 끝나면 사실상 중국에게 적용되어 있는 모든 관세가 철폐가 되고 그리고 중국은 시장을 개방을 하고 그 밖에 뭐 지적재산 관련들, 기술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요구 조건은. 그래야만 2단계가 성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지금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 관세 문제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이게 결국 핵심이 된다라고 지금 건드라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뭐 결과적으로 2020년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꺾이기 시작하겠죠. 그 전부터 꺾이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좀 크게 시나리오를 두 개 나눠본다면 지금 보이는 이 주황색이 결국 연말에 가서 미중 문제가 이제 조금 다시 틀어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이제 연말 연초부터 시작이 돼서 2020년 중반에 경기 침체로 크게 빠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트럼프 재선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고 봐야겠죠. 단 이렇게 빠지면 경기 침체의 강도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짧게 끝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QE4가 이제 시행이 되겠죠. 대대적으로. 어쨌든 그 다음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경기 침체에서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은 이제 회사채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QE4에서는 채권 매입뿐만이 아니라 회사채 매입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시장을 엄청나게 부양을 시킬 거고 사실상 QE4가 시작이 되면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확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무한 양적 완화가 우리 시스템에 완전히 정착이 될 겁니다. 무한 양적 완화는. 그래서 시장에 엄청난 거품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때 그 시장 하락이 아마 한 30% 정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금요일 날 이 시나리오에 맞는 그 파동 분석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30% 정도의 시장 하락이 예상이 되고 그 이후부터 엄청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어쨌든 경기 침체를 정치적으로 유예를 시켰다. 대선 이후로. 그리고 대선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미중 무역 협상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격렬해질 겁니다. 트럼프가 이미 얘기를 했죠. 대선 이후로 이 협상이 넘어가게 되면 중국에게 엄청난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예고를 해놨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제 뭐 재선이라는 장애물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되면 결국 2020년에 시장이 조금 더 거품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뭐 중간에 뭐 중간 조정 있겠죠. 중간 조정. 근데 이게 뭐 경기 침체로 이끌 만한 정도의 조정이 아니고 지금의 상승 탄력 이후에 더 큰 상승을 만들기 위한 중간 조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더 큰 상승이 한번
나올 겁니다. 트럼프 대선에 맞춰서.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하면 거의 피날레를 찍겠죠, 이제. 증시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거품이 지금보다 더 커지는 형태. 거품이 더 커진다는 거는 붕괴될 때 더 심각한 사태에 이른다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가 빠지게 되면 굉장히 깊게, 시장 하락도 굉장히 깊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강도로 공포감이 시장에 깔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연히 QE4는 2020년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 정말로 높은 수준의 화폐 인쇄 프로그램이 가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2024년 대선 때 민주당으로 완전히 넘어가겠죠. 이때 아마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에 빠지면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 충격이 더 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초양극화를 보게 될 겁니다. 뭐 이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때가 더 심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 대부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다 털릴 거예요. 경기 침체에 미리 준비가 안 된 특히 서민들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까지 다 털릴 겁니다. 이때 굉장히 많이 털릴 거예요. 그리고 재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재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다 누구에게 간다? 부유층, 돈이 있는 사람들, 투자자, 그리고 거대 금융 세력들, 자본가들, 이 사람들한테 다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거품이 만들어지면서 이전에도 볼 수 없었던 초양극화가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2024년을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이때 MMT가 바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이후에 2024년 대선이 오기도 전에 기본소득 제도가 확대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거 여기서 나오는 이 불만들, 그리고 격렬한 시위들, 이런 것들 다 잠재우려면 사람들한테 돈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결국 이것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 외로 레임덕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을 선거한 이후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쨌든 정치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024년이 되면은 그때쯤에 가면은 시장에 뿌려지는 이 돈들이 이때 QE4보다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때 수준이 되면 뭐 QE5나 QE6가 아마 진행이 되고 있겠죠. 2024년 정도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화폐 가치가 정말로 더 많이 급속도로 하락하는 그런 환경으로 전환이 되면서 아까 건드라크가 얘기를 했던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 이것을 본격적으로 정책 위반자들이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가장 핵심은 결국 지금 정치적인 문제, 트럼프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할 건지, 그래서 2020년에 그걸 유예시킬 건지 말 것인지, 이거는 제가 금요일날 이제 시장 분석을 이제 장기 파동도 다 이 시나리오에 맞게 해드릴 거거든요. 그때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중요한 그 파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조건.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을 통해서 미리 알 수는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시장의 변화가 중장기 파동상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기 침체가 미뤄질 수도 있겠구나, 안 미뤄질 수도 있겠구나. 그게 아마 이때 나오는 조정 파동의 파동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요일날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